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저축을 할까요? 쓰고 남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죠. 예적금에서 이자 많이 줘도 하고,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가 극도로 불안할 때죠. 코로나19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저축률이 오랫동안 7% 인근에 머물렀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급등해서 지난해 12%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2019년 6%대였지만 지난해 10%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실인데 실제로 소득이 생각보다는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나 실업자의 소득은 크게 줄었지만 실업수당이나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보충해줬고 주식이나 부동산 보유 소득도 늘었습니다. 소득 통계를 아직 구할 수 없는 우리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피해가 집중됐고 화이트 칼라나 전문직의 소득은 거의 줄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지적해왔습니다만 이는 일자리와 부, 사회 양극화로 귀결됩니다. 단기적으로 더 신경 쓰이는 건 이 대목입니다. 소득이 크게 줄지 않은 계층이 미래가 불안해서 늘려놓은 저축을 그야말로 돈이 될 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3천 턱 밑까지 간 주식 분야가 유력하죠. 그러자면 우리 경제나 기업 실적이 꾸준히 뒷받침해줘야 하고 코로나 진정세와 함께 저축 일부를 보상 소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경기가 살아납니다. 올해는 시장 기능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만큼이나 좋은 정책 기능을 뜻하는 능숙한 손이 절실한 한 해입니다. 자, 수요일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이것 두고 다양한 구설수가 생겨나고 있는데 우선 그 부산 해운대구의 고가 고층 아파트에 부정 당첨된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이걸 인수한 가구가 지자체와 분양 시행사 측의 퇴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것이 뭐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요. 결혼과 자녀 수, 이거 통장 가입 연수 등의 일정한 조건과 순위를 갖추고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제도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한 해 내내 관심사들이었죠. 해운대구에서는 엉뚱한 일로 번졌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 유튜브 통해 보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주요 경제 금융 뉴스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는 어떤 경제 뉴스 골랐습니까? 부동산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전국 집값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안 오른 곳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요. 예. 이렇게 집은 오르는데 집은 못 사니까 예.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데 예. 이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빚만 잔뜩 지게 됐습니다. 네. 5대 은행의 작년 전세 대출 증가폭이 43%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는 핸드폰 요금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SKT가 30% 싼 온라인 요금제를 신고했습니다. 다 30%는 싸다니까 좋은 것 같은데 예.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에 야당은 혜택이 불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권순우 기자는 어떤 경제 뉴스 골랐습니까? 예, 저는 신용카드 관련한 뉴스 준비했습니다. 예. 올해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은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주겠다고 하는 공제해주죠? 소식이 예. 있고 또 포인트가 카드별로 따로따로 있어서 불편한데 맞아요. 이거를 카드 포인트를 모아 쓰는 앱이 있는데 예. 출시 3시간 만에 목통이 됐다는 소식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선업과 건설업이 해외에서 많은 수주를 좀 받아왔다고 해서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수출 대외 분야에서는 좋은 소식이 연초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고요. 고란 기자, 아까 집값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거죠.
이게 정부가 예. 초강력 규제책을 내놨는데도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통계가 나온 곳이요. 뭐 예. 민간이 아니고 정부 기관이에요. 한국부동산원, 옛날 감정원이죠. 감정원이죠. 예. 여기서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내놨는데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12월 한 달 동안만 0.9% 올랐습니다. 0.9%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집값이 한 달에 0.9%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2011년 4월에 1.14% 기록한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예. 누적 상승률을 봤더니 5.36%입니다. 지난해 누적 네. 상승률. 그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엔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가 뭐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오래 줄 거다라는 예상이 되면서 매매값이 치솟았고요. 예. 광역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뛴 곳은 그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로 연간 상승률이 37%에 달합니다. 아이고. 전월세 가격도 동반으로 올랐는데요. 전국 주택값은 12월에만 0.97% 올라가지고요. 2011년 9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예. 지난해 누적 전세값 상승률을 봤더니 4.61%. 아, 이게 평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게다가 뭐 아파트 전세값은 더 많이 올랐겠죠. 예. 이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어쨌든 7월 말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촉발된 시장 불안 심리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월세값도 또 올랐다고 하네요. 예. 12월에만 0.32% 올라서요. 전세난이 월세난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집값 뛰니까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전세를 유지하려고 해도 대출 받아서 메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전세를 살면서 전세값이 안 오르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죠. 전세값이 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돈이 있어서 전세값을 올리기에는 해주기에는 좀 부담이잖아요. 예. 대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전세대출 잔액이 105조 988억 원입니다. 이게 1월 달에 82조 7,500억 정도 됐거든요. 예. 1년 사이에 22조 원 넘게 급증한 겁니다. 네, 2019년보다 증가폭이 43%나 커진 거고요. 이게 전세값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7월 말 이후에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에 좀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뛰었거든요. 네. 이 전세살이를 하는 서민 중산층의 대출 의존도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또 작년에 집값 전세 월세 상승세가 이어지느냐 올해에도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새 장관도 들어섰고 또 정부 내에서는 이게 워낙 부담스러우니까 특단의 대책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일단 시장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군요. 자, 권순우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건 워낙 반가운 얘기여서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 활성화 때문일 텐데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게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자체는 네. 초기에 이제 신용카드를 보급하는 거를 맞아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여서 네. 어느 정도 신용카드가 뭐 이미 다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소득공제 폭을 지속적으로 줄여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예. 이게 그 단순하게 이전에 뭐 높이냐 낮추냐가 아니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더 쓸 경우에. 더 쓸 경우에 그럼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거는 기존에 주던 소득공제하고는 별도로 추가분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예. 현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한 15%를 지금 공제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 사용 공제율을 10%를 적용하면 뭐 여기서 기존의 15에서 40%에서 이제는 25에서 5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의 신용카드 사용과 금액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예. 소득공제는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300만 원까지 그리고 1억 2천 이하인 사람까지 250만 원까지 제공을 하는데 2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예. 100만 원 사용 한도를 추가로 공제를 하게 되면은 기존 2, 300만 원 선에서 이제 3, 400만 원 선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고 예. 이게 통과가 되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제 양극화를 되게 심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사정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좀 소비를 좀 자영업자들에서 최대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용카드 통해서 하면 추가로 100만 원 더 공제한다는 얘기인데 방금 주가 지수를 봤더니요. 3,000을 넘어섰군요. 3,017입니다.
야, 뭐 예상하긴 했습니다만은 속도가 빨라서 예, 주식으로 많이 버신 분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셔서 자영업자들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그걸 좋겠습니다. 유도해야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고요. 또 지금 모든 게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런 방안들일 텐데 설농수산물 선물 상한도 기존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정부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근데 자영업자들 소비 많이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 카드 포인트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앱이 먹통이 된 모양이죠. 저도 어제 들어가 볼까 하다가 안 들어갔는데 먹통이 된 모양이군요. 그냥 첫날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 예.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예, 그 카드를 여러 개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혜택들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사용하는데 이 카드사별로 포인트가 흩어져 있으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위원회가 한 번에 조회하고 한 번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카드 포인트는 이제 신용카드 회사가 이제 이용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서 소비자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잖아요. 예. 근데 이게 2019년 적립된 포인트만 하더라도 무려 3조 4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예전에 뭔데 다 흩어져 있어서 이게 또 소액이고 잘 안 쓰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걸 한 군데서 모았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근데 서비스를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여신협회 서버가 다운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내 포인트 얼마 있는지도 일단 조회라도 좀 해보려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접속을 하면서 오후 2시부터 속도가 느려지다가 오후 3시부터는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첫날이라 그런 거면 좋겠고 이런 거는 이제 금융 서비스들이 어떤 칸막이를 없애고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서비스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포인트 몰아서 조회하고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편리해지는 거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이 서비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란 기자 아까 통신요금제 말씀해 주셨는데 SK텔레콤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입할 경우에 30% 정도 싸게 해주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화제가 될 법한 뉴스였잖아요. 네, 이게 SK텔레콤이 지난달 29일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존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언택트 요금제를 신고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업계에서 보니까 한 월 3만 원대의 데이터 9GB, 월 5만 원대 데이터 200GB를 주는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보다 기존보다 약 30% 거거든요. 예. 이게 좀 사정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시간에 전해드린 것 같은데 예. 통신비 인가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91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예. 30년 만에 폐지가 된 거고요. 예. 이 1위 통신업자 그러니까 SK텔레콤에 해당합니다. 네. 여기는 반드시 정부 허가를 거쳐야만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2, 3위 사업자는 마음대로 자기들이 요금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네. 1위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 이제 독점 사업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버릴까 봐 이 인가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인가제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실 1위 사업자가 뭔가 그 요금제를 내요. 그러면 그걸 베껴서 2, 3위 사업자가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듭니다. 그렇지. 이 통신비 인가제를 만든 건 독점 사업자가 마음대로 요금제를 올리지 말라는 건데 예. 이게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 환경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이 인가제가 일종의 요금 상한선을 재주는 그렇게 거예요. 돼버렸죠. 그 가격이 더 경쟁 때문에 싸져야 되는 하한선을 이제 생겨버리는 탓인데 가격이 경쟁으로 인해서 싸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인가제가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폐지를 했고요. 이렇게 예. 폐지가 돼서 나온 게 바로 이 신고제입니다. 근데 신고제는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예. 일종의 약간 그 완충작용으로 유보 신고제를 도입을 했어요. 이걸 뭐냐면 신고제는 신고제인데 유보. 잠깐 유보라는 겁니다. 15일 동안 정부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너무 요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한 건 아닌지 이걸 정부가 15일 동안 검토를 해서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거의 통과시키는 거고요. 예. 특히 유보 신고제가 그 인가제 폐지 이후 도입된 게 지난해 12월인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은 겁니다. 그 유보 신고제에 따르면 이 30%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보름 정도 검토 기간이 남아 있는데
반응은 어때요? 이게 정부가 검토하는 건데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각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즉각 반색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거 폐지를 주도한 쪽이 여당 쪽이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어쨌든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건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예. 그다음에 국회가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후 출시된 첫 요금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이러면서 환영 일색이었는데 예. 야당에서는 이걸 좀 뜯어봤더니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예. 이 망을 그냥 보통 통신 사업자들이 통신 3사가 망을 대여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매로 파는 거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알뜰폰에 대한 도매 대가를 낮추지 않고 자기들이 30%싼 요금제를 내놓으면 결국은 알뜰폰 시장 죽으란 얘기잖아요. 아,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이런 있겠군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요금제를 보면 결합 할인이 안 돼요. 어허. 결합 할인을 고려하면 이용자 후생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게 야당의 비판 입장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어쨌든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 요금제가 아까 정확한 정보가 안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네.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고 이게 정말 소비자 이익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통신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약간 일종의 꼼수인지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15일 후에 뭔가 결정이 날 텐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통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통신사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앞서서 먼저 KT도 싼 요금제를 넣어놨고요. 4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를 했고요. 예. LG U+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존보다도 더 싼 한 4에서 5만 원대 중저가 5G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이렇게 통신사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요금제 출시 5G 요금제를 내놓느냐라고 보면 이 생생 내기용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4, 5만 원대, 4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요금제가 보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렇게 싼 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된 데이터가 한 5에서 9GB밖에 안 돼요. 예. 이게 뭐냐? 5G 요금제의 5G의 핵심은 뭔가요?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끊김없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사실 강점으로 내놓잖아요. 예. 근데 5GB, 9GB로 영상 몇 분 보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무제한으로 주거든요. 근데 아. 속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속이 터져요. 아.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야 이렇게 생색내기용 말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저렴한 요금제를 좀 내놔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게 요금제도 요금제인데 올해는 좀 5G 기지국을 좀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G 요금제로 해가지고 하는데 뭐 일부 지역에서만 되고 뭐 어디 가면 안 되고 이게 작년에 진짜 저희가 따로 취재를 했었거든요. 이 네네. 부분을. 그러니까 정말 안 했어요. 기지국 설치를. 이게 코로나 핑계대고 안 했는데 이게 요금제도 요금제지만 올해는 좀 통신망 구축을 해서 좀 5G 다운 5G 서비스를 좀 제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5G 가입을 유도하면서 정작 투자를 안 해서 소비자들은 속만 터졌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자, 대외나 수출 부분에서 좀 연초부터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한국 조선업 지난해 수주 세계 1위를 달성했는데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괜찮은 성적 아닌가요? 뭐 사실 제가 조선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게 뭐 괜찮은 성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예. 전 글로벌 발주가 거의 한 절반으로 줄었다가 그런 그나마 상황에서 조금 이기다. 올라가서 한 20-30% 줄어든 수준인데 예. 그래도 우리가 1등을 했다라는 거는 좀 자랑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3년 연속 선박수주 세계 1등을 했습니다. 네. 이게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예. 뭐 세계 1위 뭐 얘기하면서 반도체 얘기도 하고 조선업 얘기도 하고 뭐 좋은 얘기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산자부가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클락스미스선치 집계 결과 전 세계 선박 발주 1924만 CGT 중에서 한국이 42.6%를 수주해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게 2018년부터 3년 연속 수주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게 제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게 담당하니까. 이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408, 우리가 135 그래가지고 2배가 훨씬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예. 그러면서 7월 달부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1위를 했는데 정말 1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역전을 못했었어요. 근데 거의 조선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월, 12월에 정말 1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를 정도로 11월, 12월에 어마어마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판 릴레이 수주를 하면서 1위로 등극을 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작년 12월에는 고부가 가치 선종으로 불리는 LNG 운반선이라든지 아니면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게 한국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1위로 12월 말에 역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3위는 일본이었고 4위는 러시아였습니다. 우리가 1위,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요 순서가 조선업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설업 쪽도 해외 수주 실적 자체는 괜찮죠? 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20년 국내 건설업체 한 360개사가 한 998개국에서 567건의 사업을 수주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수주액으로 따지면 약 38조 원 정도 됩니다. 이는 2019년보다도 57% 정도 증가한 수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조선업하고 비교하면 조금 다르죠. 여기는 증가한 수치고 예. 조선업은 감소한 수치에서 1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수치만 보면은 해외 건설 부문은 코로나19 여파를 좀 피해간 것처럼 보이는데 예. 뭐 시장 위축이 작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수주 현황을 보면은 이게 그 연초하고 연말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조선업도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시작하기 전에 한 1, 2월 달에 좀 많았었고 예. 그리고 한 해 내내 코로나19 때문에 야 이거를 발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발주사들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연말쯤 돼가지고 예. 이제 그 대규모 그 공사들이 좀 수주가 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굉장히 빠르게 좀 수주 계약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수주량의 절반인 166억 달러가 막판 그 2달에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건설사들의 대형 프로젝트가 전체 실적을 좀 좌우하는 특성을 보였는데요. 예. 상위 10개국의 수주한 금액이 전체 수주의 7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간의 양극화도 좀 있었는데 예. 상위 10개 기업의 수주액이 전체의 90% 약 34조 원을 차지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두 가지는 꼭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군요. 김민주 님이 부동산 업자들 청약만 되면 자기가 팔아서 프리미엄이겠죠. 받아준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안 되는지 했는데 그럼 또 이제 반발이 많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껴서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한 사람 보고 평생 한 번만 이거 해라 그러면 이것도 불만이 많을 테고요. 김한별님 의견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카드사 포인트 통합 사용 어플에 항공사 마일리지도 포함시켜주면 안 되나요?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도 참 어려우니까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또 부처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근데 뭐 부처가 다른 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확대됐으면 좋겠군요. 자, 조인 뒤에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이 진행하는 성공예감 김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해냄 출판사에서 김원장 기자의 경제과일, 집값의 거짓말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려온 실내 체육시설 운영금지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헬스클럽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저희 청취자하고 인터뷰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어제 그 헬스클럽 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 대부분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보건당국이 어제 바로 잡았습니다. 헬스장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시설을 운영하던 분이었고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던 업종은 아니었던 겁니다. 나중에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리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것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문제와 관련된 추억이나 아픈 기억들을 갖고 계시군요. 김경철님, 로또 당첨되는 게 이것보다 빨라요. 아이고 참 그렇죠.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신경아님은 시니어 청년인 저는 청약 점수가 낮아서 항상 추첨제로만 넣고 있는데 정말 로또만큼 경쟁률이 높습니다. 내일 발표시군요. 아유, 좋은 일이 연초부터 좀 벌어져야 될 텐데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청취자 0005번님, 조선업 수주 많이 했다는데 조선의 메카인 거제, 부산, 경남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도 채용이 없고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수주가 좀 늘어도 당장 지역경제에
온기가 도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나타나거든요. 기업이 정말 물량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 인력을 늘립니다. 이게 정리해고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시차 때문에 아직 실감하지는 못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요. 아파트 이것 신규 분양자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에 당첨되려면 한국감정원의 이것 홈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아까 청취자 한 분이 시니어여서 가점이 높질 않아서 해주셨는데 추첨제, 가점제 이렇게 나뉘죠.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 표시를 뜻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이 신청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의미로 무슨 로또 당첨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죠. 엉덩이는 몇 개일까요? 1개? 아님 2개? 최근 아이돌 라이브 방송은 물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가 몇 개냐는 겁니다. 이렇게 두 짝을 합쳐서 하나라는 엉한파와 각각이 엉덩이로 엉덩이는 모두 2개라는 엉두파로 갈렸습니다. 엉한파인 여자친구 엄지는 장갑은 2짝인데 팬티는 1장이니까 엉덩이도 1개라고 주장했고 엉두파인 여자친구 유주는 다리도 2개니까 엉덩이도 2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먼저 해부학 교수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람을 빨개 벗고 뒤에서 아주대 봤을 해부학 때 교실 정민석 교수. 볼록한 게 2개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엉덩이라고 부르는데 해부학에서는 그것을 볼기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볼기는 몇 개인가요? 볼기는 2개입니다. 골반뼈는 볼기뼈 2개, 엉치뼈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 개수에 맞추어서 볼기는 2개라고 봐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1개일지 몰라도 볼기 속을 보면 뼈뿐만 아니라 근육도 동맥도 모두 2개이기 때문에 볼기도 2개가 된다는 거죠. 언어적으로 따졌을 때 엉덩이는 몇 개일까요? 기본적으로 고려대 한국 국문과 사람들은 신지영 엉덩이 교수. 개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엉덩이는 그냥 1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 엉덩이 2개가 다 예쁠 때 힙스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엉덩이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눈이나 귀나 이런 것처럼 2개라고 생각하지 않죠. 즉, 어떤 언어 체계를 사용하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데요. 영어권은 복수 형태나 관사가 있는 것처럼 숫자에 민감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과 엉덩이처럼 이어져 있는 신체 부위도 세밀하게 나누어서 생각하지만 비교적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언어 체계인 한국어에선 이어져 있는 신체를 굳이 나눠서 세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언어의 세계에서는 1개인 것을 논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2개일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엉덩이는 해부학적으로 2개, 언어적으로는 1개에 가깝다. 엉한파, 엉두파 모두 틀리지 않았으니 이제 싸우지 않는 걸로. 엉덩이가 몇 개냐 이런 논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모양이군요. 참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이걸 따져보는 것도. 저는 처음에 엉덩이를 모티브로 한 이모티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받을 때 참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흔히 받아서 익숙해졌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런 논란 벌이고 있는 줄도 처음 알았는데 젊은 문제의식과 감각을 엿볼 수 있는 KBS 보도본부 디지털 컨텐츠 채널인 크랩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흥미롭게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우리나라 북쪽의 민간 선박 한국 케미호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홀무즈 해협에서 억류됐습니다.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해서 20명의 선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란 측은 반복적으로 환경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납포했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선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란 측이 한국이 오히려 70억 달러를 볼모로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걸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른 속사정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과 이란 간의 어떤
경제 제재를 둘러싼 이해도 있어 보이는데요. 게다가 홀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가 지나가는 길목이어서 상당히 국제 정치 경제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를 연결해서 이 사안을 좀 경제적 측면에서 들여다보죠.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해양 오염을 일으켰어 납포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런 주장을 초기엔 계속해서 내놓았는데 뭐 설득력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네,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요. 예. 이게 혁명수비대가 혼자 움직인 건 아니고 그 법원에서 예. 오염을 하기 때문에 납포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명령에 됐다. 따라서 출두를 해서 이제 우리 배를 데려갔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게 알려진 게 이란의 국영통신이 파르스 통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예. 제가 어저께 새벽에 좀 하도 이거 문제가 심각해서 뒤져봤더니 예. 이란 혁명수비대의 말을 잘 전하는 타스님 통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타스님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 도덕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페르시아어로. 그러니까 한국이 돈을 갖고 가가지고 예. 주지를 않고 있어서 이번 기회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즉 배 납포가 예. 돈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동 문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희만 해도 이 돈과 관련됐다는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네네.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이게 맥락을 설명해 주시기 전에 홀무즈 해협이 가진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원래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곳이죠. 이 원유 수송로 가운데 가장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좁은 길목인데요. 예. 여기를 통과해서 나가는 석유가 하루에 2,100만 배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쓰는 게 한 28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예. 이거 엄청난 양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거든요. 예.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리비아가 내전에 들어갔던 2011년에요. 예. 리비아가 하루에 생산하는 게 160만 배럴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거의 수입하지 않습니다. 리비아 거는요. 예. 리비아는 유럽으로 가는데 그때 우리나라 휘발유 값이 2,000원이 넘었어요. 많이 뛰었었죠. 예.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2,100만 배럴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예.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될지 몰라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게 돈 문제라 그랬고 제가 70억 달러라는 표현도 썼는데 한국과 이란 간에 무슨 돈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한다라는 국제적인 의심을 받으면서 예. 미국이 제재를 했고요. 예. 제재를 하면서 달러를 쓰는 무역을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란에서 석유를 사오면은 달러로 지불을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제재 위반이 되니까 예. 나름 대단히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정부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란에서 석유를 사오면 예.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 예. 그 액수를 우리 은행에다가 이란 측 이름으로 입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그 정부가 우리나라 은행들에서 돈을 차곡차곡 쌓이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란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을 분들은 거기에 서류를 넣어서 그 돈을 받아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 됐었는데, 그럼 미국도 굉장히 한국이 좋은 방법을 썼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한테도 막 이렇게 좋은 사례로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것까지 막아버리니까요. 사실은 그 돈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 전에 좀 차라리 빼갔으면 문제가 더 괜찮았을 텐데 예. 그거를 손 쓸 틈 없이 다쳐버렸고 예. 그리고 나서는부터는 이제는 완전하게 은행들의 시간입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은 우리가 줘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100% 네. 줘야 될 돈이죠. 줘야 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죠. 줘야 되는 건데 예. 우리 정부는 그거 가지고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주고 싶은데 문제는 은행들이요. 예. 이걸 돈을 줬다가 한국 정부는 돈을 주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줬다가 만약에 미국 정부한테 이제 찍히게 찍히면 되면 그렇죠. 예,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고 은행 망하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국내의 그 전문가들, 그 은행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처음에는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외국계 은행에 계시는 분인데 예. 외국계 은행에서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대요. 예. 그런데 막상 벌금을 맞고 예.
그리고 이 제재 때문에 우리 은행이 문 닫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공포가 다가오면서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맥락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이 네.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도 그와 관련해서 시비를 붙은 게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살 법한 상황인데 일단 다행스러운 일은 대표단이 현지로 출발하고 또 우리 선원들 안전하다는 건 확인이 된 모양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한국이 돈을 벌모로 심지어는 도둑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돈 문제가 걸려 있긴 합니다만은 이란과 우리의 경제 협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 보면 나쁜 편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예. 우리 100세까지는 우리가 뭐 거의 휩쓸고 있고요. LG 아니면 삼성이고요. 예. 인지도도 높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우리보다도 사실 이란 사람들이 한국을 더 좋아하거든요. 두 나라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 국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예. 그다음에 경쟁심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성공하려는 의지가. 예.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은데 예. 뭐 지금 이 정치적인 이유로 막혀 있으니까요. 예. 안타까울 뿐이죠. 예. 사실 이란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국만큼이나 이란과 잘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한국하고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한데 원체 지금 뭐 미국과의 문제 때문에 얽혀 있으니까 우리로서 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악화된 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였는데 이란과의 핵 협의를 일방적으로 미국이 깼으니까요. 근데 바이든이 들어서면 상황은 조금 바뀌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이란의 조치가 미국 보고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신호를 보낸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시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한 가지가요. 예. 이게 과연 누가 한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게 이란 정부가 개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은 그러니까 즉 현재는 이란 정부는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군을 통수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 이란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얘기고요. 즉 현 정부가 우리 한국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굉장히 강경파들이 이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란 혁명 수비대를 포함해서 네, 혁명 수비대 쪽이 강경파들이 그러니까 현 그렇죠. 정부가 너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한국과 해서 돌아받는 돈도 뭐 백신으로 해서 돌려받는다지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 갖고 와야 되지 않냐는 그런 강경파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2월 달에 있으니까 거기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좀 생각보다는 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코로나19 백신으로 동결된 자금의 일부를 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협상이 조금 물밑에서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게 출구 전략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간 대표단이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문제를 풀어나갈 수는 없을까요? 근데 안타까운 게요. 예.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세 발의 피해예요. 너무 적습니다. 네, 너무 안 되니까 이게 우리도 한 10조 정도 되는데요. 뭐 환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한 1, 2조 정도는 돼야지 좀 어디 좀 쉽게 말하면은 체면도 차리는데 이 정도도 안 돼서 한다면은 이건 차라리 뭐 장난하는 거냐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란 내에서 그래서 이제 강경파와 온건파 간에 상당한 입장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는 처음에 아주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으로 봤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맥락이 깔려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가장 좋은 거는요. 미국이 이 금융 제재, 이 돈 주는 것만이라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한국이 어차피 줘야 될 돈이니까 이거는 주고 시작합시다 하고 뭐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했던 간에 이 돈은 일단 한국에서 돈이 나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이 돈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금융 제재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미국과 이란과 사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란과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새로 들어설 1월 20일에 취임식을 하게 될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지켜보겠습니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40명으로 국내 발생 809명, 해외 유입 31명입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70억 달러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걸 보니까 트렌드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알아야 사업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격주로 여러분께 새로운 트렌드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전미영 연구위원입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 트렌드로 우리 전 박사께서는 브이노믹스라는 걸 꼽아주셨다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희 센터에서 만든 신조어인데요. 예.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믹스에 바이러스의 V를 붙여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한민국의 소비 경제 이런 뜻의 브이노믹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브이노믹스.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사람들 소비 행태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네,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쇼핑은 요즘 거의 못하고 있고요. 또 재택근무나 또 재택 수업 이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변화 중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학교 이렇게 수업을 재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런 환경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싫어하셨고 학생들도 싫고 학부모님은 더 싫으시고요. 예. 그래서 조금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예. 3년 후에는 하겠지 이랬던 것 같고 예.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매장도 저희가 항상 저희 기업들과 같이 얘기할 때 이제 예. 오프라인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객단가, 뭐 평당 판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물류 창고의 기능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재정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예. 했을 때 예. 설마 이렇게 오프라인이 빨리 사라질까 이런 조금 아니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미래 변화들이 압축적으로 한 5년 걸린 변화들이 뭐 한 달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는 없고 속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긴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사실 그런 추세 방향은 분명했거든요. 다만 코로나19로 그 속도가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은 셈인데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속도가 바뀌었다 이런 건데 브이노믹스 특징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소비시장 어떻게 변할까 이걸 알아야 사업과 투자에서도 활용을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진 궁금증이 이런 예. 것입니다. 예. 코로나19 끝나면 우리 비즈니스가 지금은 어렵지만 코로나 직전에 100%를 회복할 수 있을까? 80%만 회복할까? 아니면 오히려 150%더 성장할 것인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대한민국의 소비가 K자로 반응합니다. V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영향 어떤 받는 정도가 다르죠. 네. 그렇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몇 가지는 2-3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예. 우선 대면성이 아주 높은 업종 있죠.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는 업종은 꼭 고민이 필요하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아니면 만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앞으로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대체성입니다. 대체성. 그 영화 보는 행동과 뮤지컬을 보는 행동은 둘 다 문화, 공연, 예술 영역에 있지만 예. 사실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 지치셔가지고요. 예. 결국은 큰 TV를 집에다가 설치하시고 또 그렇지. 각종 OTT라고 하죠. 예. 한 달에 돈 내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회원가입 안 하셨던 분들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예.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그것이 조금 이어질 수 있지요.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4번 정도 영화를 보던 분들이라면 2번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회복하기 때문에 예. 큰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뮤지컬 같은 업종은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예. 그분들은 AR, VR, 실감 영상 이런 좋은 카메라가 예. 생중계를 해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배우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소원이시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업종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는가, 대체성도 사실은 꼭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러네요. 특히 대체성이 크다면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보기는 이제 대체가 가능한데 뮤지컬은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도 이런 대체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은 경우에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횟수를 적게 가져갈 수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면 미용실에 또 자주 가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약간 숨고르기 하고 계시면 미용실처럼 대체가 어려운 업종은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코로나로 지금 뭐 다 어렵긴 합니다만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영역도 일부 있는데 이런 영역은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소비자가 어떻게 변할까 이걸 좀 미리 좀 가늠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매출이 증가한 업종도 있어요. 가령 증권업은 요즘 굉장히 호황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매출이 증가한 업종도 두 가지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부터 성장할 만한 트렌드에 적합하였고 트렌드를 좀 타고 있던 트렌드 업종인가 혹은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코로나 특수형 업종인가 이것도 조금 분류하셔야 됩니다. 가령 요즘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카드사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요. 내구재라고 해서 뭐 TV, 세탁기, 뭐 냉장고, 식탁, 소파 이런 것들 교체 잘 안 하시던 물건들을 고장이 안 났는데도 교체하신 수요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과 관련된 인테리어는 사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약간 소비 수준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은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렌드 적합형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책상 소비와 의자 소비도 같이 늘었거든요. 아무래도 재택근무 때문에 또 우리 비대면 수업 때문에 일이 들었는데 같은 인테리어라도 책상, 뭐 이렇게 의자 이런 쪽은 코로나 특수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격적으로 지금 트렌드를 타서 지금 가속도를 붙일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또 매출이 빠질 때를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나눠서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적합한 건지 아니면 코로나 특수를 누린 건지 또 구분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자영업 중에서도 이제 식당, 카페 이런 업종 타격이 워낙 크지 않았습니까? 이런 업종은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네, 이쪽은 저희가 뭐 물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지만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사실 매출이 많이 출렁거립니다. 그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 숨고르게 하시면 다시 빠르게 회복할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만 완화가 되면 또 술집이나 카페에 사람이 많아요. 역시 그렇죠.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욕망이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이런 국가의 정책에 따라 출렁거리는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하우스, 카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게 주는 만족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저만 해도 그 지인하고 이 커피집에 앉아서 얘기하던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느끼는데 자 브이노믹스 두 번째 특징 앞으로 이 언택트라는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네, 언택트도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 끝나면 이제 전부 다 컨택트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냐 이런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택근무나 이렇게 비대면 학습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의외로 혜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이 통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기간 동안 예전에는 재택근무 때 집에서 좀 쉬셨대요. 그런데 요즘은 화장실 가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경영자들에게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태도가 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경영자들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오히려 야근비 지출이 감소했다. 그리고 오히려 오피스 같은데 지불하는 렌탈비가 좀 줄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또 기업 경영자들도 만족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는 시사점은 그러면 언택트가 어느 정도 지속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이 언택트만으로는 살 수 없겠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페에 앉아있는 시간들. 우리가 팀 멤버들이 만나서 같이 회의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희가 역설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 이 언택트와 컨택트가 공존하는 이것을 미들텍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가령 예전에는 스마트폰 개통을 대리점에 직접 가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언택트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개통하자니 너무나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직원 한 분이 우리 집까지 방문을 하셔서 제 앞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십니다. 요즘 그런 서비스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택트와 컨택트가 적절한 수준으로 황금 비율을 찾아서 어떤 그 포인트 비율을 찾아내는 그런 형태로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학습도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요. 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모여서 뭐 워크숍 형태로 교수님과 선생님과 또 지식을 조금 쌓아나가는 이런 어떤 공존하는 형태들이 어떤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관건은 예. 업종별로 그리고 직무별로 어떤 비율이 제일 좋은 비율일까 그 효율적 비율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끝난다고 언택트 트렌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장점도 발견했으니까 미들텍트, 언택트와 컨택트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지점들을 각 업종별로 혹은 기업별로 찾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상당히 흥미롭네요. 자, 오늘 코로나 이후 소비자 행태 변화 브이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역시 올해 트렌드에 대해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전미영 연구위원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청약입니다. 청약. 이 독특한 청약 제도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데 워낙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진희님은 그냥 청약 포기하고 10년 넘게 넣은 청약통장 해지해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계시더군요. 초반 실적이 좋았는데요. 오늘 3천 넘어섰는데 실적 괜찮으셔야 될 텐데. 남승식 님도 청약저축 가입했는데 한 번도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해주셨고, 미혼 싱글이신 우승현 님도 그냥 집 샀군요. 지방에 청약 포기하시고. 자, 당첨자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